먼저, 자, 제가 총선은 체제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총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에 우리 선거하면 뭐, 선거 입지자들 많잖아요. 뭐, 이게 지인들한테 전화하고, 저도 하루에 전화, 문자 몇 통씩 와요. 찍어달라고. 평소에 한번 연락도 안 했다가 요즘 들어서 뭐 어디서 다 와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제 우리가 관심 없었을 때는 선거를 해서 누군가가 당선되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올해 총선은. 지금 체제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사실상 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준내전 상태예요, 지금. 이거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오고 안 오고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의 나라잖아요. 자유의 나라는 뭐 오고 안 오고 자유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네. 자유가 없어요.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고. 자유가 없으면 불편한 나라이면서 그 불편이 시장 실패를 낳아 가난을 초래하고 가난이 그 나라를 더욱 불쾌하게 하며 자유가 없고 가난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나요, 사람들이. 그런 나라 백성들은 세계 만민이 모두 다 그렇게 자유가 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불편하게 산다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근데 한반도에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이었습니다. 지금도 반쪽은 그런 나라예요. 북한이 그래요. 문제의 핵심은 체제입니다. 체제. 문제의 핵심은 체제. 이 체제가 뭐냐면 체제. 우리나라 분들이 체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체제가 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 그럼 체제란 무엇이냐. 체제는 시스템을 말하고요. 이 국가 경쟁력은 사실상 체제 경쟁력이에요. 체제 경쟁력. 우리나라 대한민국 좋은 거 많잖아요. 뭐 요즘 뭐 한류 컨텐츠도 있고 뭐 월드컵 축구하면 월드컵 축구도 잘하고 스포츠도 잘하고 그런 게 경쟁력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경쟁력이 실은 이 체제 경쟁력에서 온 거예요. 체제 경쟁력. 그 선진국 체제는 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나라가 없어요. 중동에 가면 무슨 왕정 국가는 있죠. 근데 사실상 그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대부분 자유민주주의.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이게 정말 제가 아까 그 사회자분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했고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경제학에서 이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최근에 많이 연구가 나와요. 이런 거거든요. 왜 어떤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되냐. 이거에 대한 어떤 국제경제학자들의 몇십 년간 문제제기였어요, 그게. 솔직히 경제학이 뭐예요?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어느 나라는 부자 나라가 되고 어느 나라는 가난하게 사냐 이거예요. 많은 논의가 있어요. 왜 부자 나라가 되느냐. 자원이 많다, 땅이 넓다, 인구가 많다.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반절이 넘어요, 지금도. 예, 강연을 다녀보면. 잘 살고 못 살고는요, 체제에 달렸대요, 체제.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그 노벨상 받을 분이 한 얘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이 인식이 부족해요. 이 체제 경쟁력이라는 걸. 이 시장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의 급속 성장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대한민국만큼 경제를 빨리 한 나라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 한국인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부 이승만이 수립한 자유민주 체제 덕분이에요. 이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경제는 양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꼭 돌아가실 때, 그 개념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는 양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땅덩이가 넓으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땅이 넓어갖고 잘 살 것 같으면 러시아가 제일 잘 살아야 해요, 지금. 인구가 많으면 잘 살까요? 그 인도가 가장 잘 살아야 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술력 때문에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하나 이쯤에서 문제를 던져볼게요. 그럼 어떤 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있잖아요. 반도체나 뭐 잘 만들잖아요. 자동차도. 왜 우리나라는 왜 기술력이 좋을까요? 어떤 나라는 기술력이 있고
어떤 나라는 기술력이 없고. 그 나라 민족성, 국민성, 머리가 좋아서 기술력이 좋을까요? 아니요.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아니, 기술 개발을 왜 해요? 기술 개발을 왜 합니까? 노벨상 받으려고 기술 개발을? 아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오늘 다 운전하고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운전하시면 편하시잖아요. 자동차 회사가 여러분들 운전 편하게 하시라고 자동차를 만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돈 벌려고 만든 거예요, 돈 벌려고. 기업이 만든 거예요. 네, 이윤 추구 욕망에 따라 만든 거라고요. 그렇게 사유재산 제도 덕분에 사실은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가 나뉘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체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원시 농경사회 체제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자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가난한 나라들 대부분은 노력을 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에요. 체제가 잘못된 나라예요. 그 체제 경쟁력이에요. 즉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보면 알고요. 같은 민족이지만 두 나라 간의 경제 수준 격차가 매우 크죠. 체제 경쟁력입니다. 자, 이제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긴 북한이잖아요. 이거 지금 밤에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남한이 얼마나 화려, 이게 뭐겠어요, 이게. 형광등 전기불이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겠냐고요. 경제개발 정도를 상징하겠죠. 여기가 제가 가장 밝잖아요. 수도권 전체는 다 사람이 많이 몰려 산다는 거예요. 여기는 깜깜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보면 대한민국이 섬나라인지 알아요. 이 사진이 미국에 있는 그 경제성장론 그 박사과정 그 교재에 실린 이 사진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외국의 국제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을 굉장히 특별한 관점에서 보는 이유예요, 이게. 왜 이 현상이 벌어졌냐 이거죠. 왜 이 현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차이가 발생하냐. 그럼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 같은 동족이라면서요. 우리 같은 당군의 자손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차이가 나겠냐고요. 이게 체제의 차이 때문에. 체제의 차이 때문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제학자가 다렌 아세모글루라는 분인데요. 이 통찰 체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굉장히 여러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이 있어요. 그 저자예요. 뭐 제 논문 지도 교수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한 게 제가 좀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예.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렵게 얘기하면 진솔한 얘기가 안 나와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편하게. 미국과 멕시코의 특이한 도시가 있어요. 중간에 아리조나에 이 노갈레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갈레스. 제가 사실은 목소리가 더 좋은데 아쉽네요. 제가 목소리가 더 좋아요. 근데 오늘따라 목이 잠겨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노갈레스라는 시가 이 동네 한가운데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반쪽은 담장을 쌓아놨어요. 넘어서는 미국, 이쪽 남쪽은 멕시코 그래요. 예를 들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도시, 우리 군산 같으면 군산을 반으로 쪼개갖고 반절은 미국이고요. 반절은 멕시코예요. 사람들은 다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같은 사람들이죠. 옛날에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멕시코 땅이었는데, 원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자, 미국, 노갈레스와 멕시코 노갈레스 차이가 있는데, 담장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애리조나주고요. 남쪽 미국의 소노라주라는 노갈레스시예요.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죠. 주민들 조상도 같고 문화도 같겠죠. 문화도 다 같아요. 근데 이제 멕시코 이제 주 멕시코 미국 공사 제임스 캐즈넌이 멕시코로부터 사들여요, 이걸. 그래서 그 뒤부터 미국으로 편입된 건데, 차이가 미국 노갈레스 주민들의 연평균 가계소득은 멕시코 사람들보다 3배가 더 높아요, 3배가. 근데 이건 통계치가 그렇고 사실은 삶의 질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현격한 차이가. 그래서 이제 이 다렌 아세모글루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제경제학계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 나라 되자는 거예요. 부자 나라 되자는 거.
그럼 왜 어느 나라는, 아까 그 논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무역학과잖아요. 제가 무역학과잖아요. 그 많은 이론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이 많아야 된다, 자본이 많아야 된다, 별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 양반이 딱 보면 그게 아니고, 체제에서 차이가 온다, 체제에서. 그래서 이 양반 주장은 그래요. 부자 나라는 원래 부자 나라였대요. 가난한 나라는 원래 가난한 나라였고. 한 번 가난한 나라는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체제라는 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저는 이제 신문에다가 써봤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갈등의 이 근원이 저는 조선 시대라고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 시대예요. 예.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막 그 일제 시대에 대한 막 그 분노감 같은 거 갖고 계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냉정하게 살펴보면 지금 한국에 만연해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 불량 시스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혹시 불편을 겪어보지 않으셨어요? 불편 대한민국에만 있는 3대 칼부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있는 3대 칼부림. 명절 칼부림, 층간소음 칼부림, 주차장 칼부림. 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서로 피해를 주고받으면 칼부림이 일어나겠냐고, 이런 게. 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가정에 가까운 거잖아요. 가정에서 이렇게 칼부림을 할 정도고, 이렇게 홈이잖아요, 홈, 아파트가. 근데 그 근처에서 칼부림이 날 정도면 이 얼마나 서로 불편을 겪고 사는 사회냐고, 이 사회가. 이 불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 때부터 내려온 거예요. 대한민국에 또 가장 큰 저거가 뭔지 아세요? 공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공교육. 그 공교육의 문제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입시열 때문이거든요. 그 입시열의 근원이 어디겠어요. 제가 좀 더 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봤더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멕시코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불량 정치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를 가봤어요. 멕시코를 가고 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소개를 잘 해주셨지만, 공부는 미국에서 했고, 일은 캐나다에서 했고, 일이 있어가지고 멕시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세 개의 나라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근데 솔직히 가장 불편한 나라는 멕시코였어요, 솔직히. 더 솔직히 여러분들 멕시코 가서 살으실래요? 미국 가서 살으실래요? 솔직히. 멕시코 가서 사신다는 분 없어요. 지금 요즘 언론 보도에 나오지만 막 그 좌파분들 그렇게 그 사회주의 얘기하면서 사회적 약자,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막상 멕시코 가서 사람 안 살아요.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어떤 분 자기 자녀 있잖아요. 그렇게 반미주의 외치면서 미국 가 어쩌고저쩌고 근데 자기 자신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럼 많아요. 대한민국의 좌파를 자처하는 대학 교수님들, 지식인들, 대학 교수들, 반미를 얘기하는데 다 연구냐 미국으로 가요. 자기 자식 다 미국 유학 보내고,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미국 가서 국적 따게 하고, 영주권 따게 하고, 자기 시민권 있고, 그래갖고 반미 외치는 사람, 여기 나와갖고 미군 철수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 위선이에요, 위선. 말이 안 돼요, 그거. 진짜. 난 좀 솔직해요, 저는. 네, 저는 좀 솔직해요.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는데, 욕하라, 왜? 어제 때로는 욕도 좀 얻어먹는 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볼까요? 체제 경쟁력인데, 노갈레스보다 더 극적인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까는 3배 차이였잖아요. 미국 노갈레스하고 멕시코 노갈레스 3개 차이였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더 극적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거 지금 보셨잖아요. 이거 보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드라마 같은 나라예요. 이렇게 재밌는 나라예요. 이렇게. 이거 얘가 잘만 발표하면 노벨상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별로 큰 지지는 못 받겠지만, 왜, 그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당신 왜 나라 망신 시키려고 이런 거 하냐고 막 그래요.
당신은 좋냐고 막 그래요. 이런 얘기하면 이런 게, 이게 당신은 이런 얘기 하고 다니면 좋냐고. 뭐 같은 동포인데 이러면 되냐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극적일 수 있을까요? 이 차이가 뭐겠냐고, 이 차이가. 바로 체제 경쟁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올해 총선이요. 여러분들 그렇게 진짜, 여러분들 이 선거운동 하면 선거법이 저쪽도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얽히고 저렇고 얘기 많잖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가 저러한 지금 체제 위기의 단면에 있습니다. 이 체제는요, 간단한 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게 느껴져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강연 와 있고 글도 쓰고 하는 건데, 이 체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졌죠. 여러분들 여기 어떻게 오셨냐는 거예요, 오늘. 그냥 누군 버스 타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유로 오신 거잖아요, 지금. 누가 강요했어요? 제가 여러분 나오라고 강요했습니까? 저도 제가 여기 왜 왔어요? 저 분명히 제가 좋아서 왔습니다. 자유잖아요. 이 자유가요, 우리는, 특히 우리 세대, 저도 젊은 세대지만, 우리 이게 선배님, 아버님 세대들 계시지만, 사실은 자유를 이게 얻으신 거잖아요. 자유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프리가 아니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잖아요. 자유가. 근데 상당히 많은 젊은 친구들은 자유를 공짜로 생각해요. 자유가 그냥 막연히 다 얻어졌다고 생각해요. 왜? 자유의 나라에 사니까.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랬는데 남의 나라 가서 살아보니까, 여러 나라들을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이 자유의 나라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그 자유의 나라가 지금 체제 위기에 닥쳤다는 거예요, 체제 위기, 대한민국이. 요번에 다큐멘터리 나왔잖아요. 저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다 기고도 했는데, 보고 감명받아서. 근데 뭐냐, 영화 건국전쟁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보고 많이 놀랐어요, 저도. 저 전주에서 봤어요. 전주에서 보고 나왔는데, 그 박수가 터지더라고, 끝나고 나니까. 저도 놀랐어요, 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저런 게 사실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게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게 많아요. 한강철교 끊고 어쩐데 했는데 다 날조된 거였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대목이 가장 가슴 울렸던 게, 하와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시잖아요. 근데 가져간 재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져간 재산이. 필리핀 마르코스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갔어요. 제가 게임 이론을 전공했거든요. 여러분들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배경에는, 제가 그 좌파 정치인들을 혐오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말만 해요, 그 사람들은. 외침이 요란해요, 외침. 민주주의는 외침이 아닙니다. 내가 민주주의 한다고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는 실천입니다. 정의도 외침이 아니에요. 정의는 실천이에요. 우리 교수님들 중에도 좋은 말 많이 하시는 분 많아요. 인권, 민주주의 막 하는데, 막 학생들한테는 민주적이지 않아요. 또 학생들 막 일 부려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건 인권입니까, 그게? 그게 좌파예요? 그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행동을 보면 안다고 그래요, 행동을. 말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가셨을 때 감춰진 재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자기가 감춰놓은 재산이. 박정희 대통령 서거 하셨을 때 감춰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찾다 못 찾으니까 좌파한테 했냐면은 돈을 감춰놨다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왜 저렇게 높게 평가하느냐. 사실은 시스템을 바꾼 분이에요, 시스템을. 조선시대 시스템을 근대 자유민주주의였던 체제로 바꾼 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종류의 차별만 조선에서 내려온다고. 조선이 세계 최악의 차별국가였어요. 적서차별, 직업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지역차별 다 조선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산업공상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산업공상이라는 말이. 아까 제가 3대 칼부림 얘기했죠. 명절날 한 번씩 벌어지는 명절 칼부림. 명절에 칼부림을 하잖아요. 그 명절 칼부림 이유가 뭐냐면,
조금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전통적인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어떤 이런 이건 차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륙 중심의 복지부동 전체주의적 세계관에서 해양 중심의 역동적 자유주의적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땅은 움직이지 않지만 바다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세계관이 굉장히 다른 거 아세요? 제가 무역학과 교수잖아요.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걸 몰랐는데, 영미 어떤 그런, 세계관은요, 바다를 중시합니다.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가 왜 근대화가 느린지 아세요? 근대화를 못했고, 우리 근대화 못했잖아요. 근대화 하려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원세계인지 원개세인지 원세계예요? 그 사람이 못하겠잖아요. 결국에는 지금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과 중국은 세계관 비슷해요. 땅을 중요시해, 땅. 근데 실은 바다가 더 중요하대요. 영국 사람, 일본 사람 바다잖아요. 섬나라잖아요. 영국은 중국과 전쟁에 이겼을 때 홍콩 하나만 달라고 한 거예요. 홍콩만. 홍콩이 어마어마하게, 왜? 일본에서 홍콩을 경유해서 대만, 싱가포르, 해로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해상 교역로만. 무역을 하면 되니까. 돈은 무역을 통해서 나옵니다. 땅에선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실제로 돈은 무역으로 벌어요. 대부분. 그래서 해상 강국이 무역 강국이고, 무역 강국이 세계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미국 사람들 시작이 영국이잖아요. 또, 대항해 시대가 어디서 열었어요? 포르투갈, 스페인, 그 다음에 네덜란드. 다 서유럽의 나라예요. 배를 타놨던 나라들, 배를 탔던 나라. 이 해양 중심에 왜 제가 역동적 복지부동이라고 했느냐. 땅은 안 움직여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왜 그렇게 바다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다는요, 항해술만 있으면, 배를 건조하는 그 건조 기술만 있고, 항해술만 있으면, 바다 자체가 거대한 고속도로래요. 지금도 모든 무역의 물동량의 90% 이상은 다 바다를 통해 배로 운반됩니다. 배로. 그게 그 국부의 근원이에요. 대한민국 무역 의존도 90% 넘잖아요. 바다에서 들어온 거예요. 다 바다에서.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 생각보다 바다를 중요시하잖아요. 바다를. 네. 우리 조선시대 때 바다를 얼마나 멸시했어요. 막 뱃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뱃놈들. 뱃놈들이라고 그러고, 예? 똑똑한 사람 있으면 유배 보내잖아요. 그 바닷가 근처로 유배 보내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우리, 양반들은 다 내륙에 살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진짜 진보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요. 진짜 수구는 조선시대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비하하겠어요? 단, 정확히 파악하잖아요. 우리나라 이 갈등 구조를. 조선시대에 대해서 무조건 미화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민족적인 감상도 좋지만, 불편한 건 불편한 거고, 필요한 건 필요한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전략적 판단을 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평가와 저평가가 있어요. 이제 어떤 김구와 이승만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게임으로 말하면 고평가됐다고 하고 저평가됐다고 그래요. 고평가되고 저평가되고. 고평가는 뭐냐면 좋은 말이 아니에요. 보유하고 있는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됐다고 해요. 저평가는 뭐냐면 보유한 가치보다 덜 받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보유한 가치보다 덜 받게 될까요? 편견 이런 거 있잖아요. 편견. 여러분 그런 거 가져보지 않으셨어요? 편견? 선입견.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저평가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김구와 이승만도 그때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구 선생이 그러니까 실제로 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저평가됐다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도 보면 보세요.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이승만 그러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 부정축제 막 뭐 부패 해가지고 뭐 하와이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네, 이게 저평가예요. 저평가. 이게 왜 그러냐면
정보 비대칭에서 시작되는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 이런 거거든요. 이 고정경제학에서는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정보를. 예를 들면 상품 정보. 이거에 대한 상품 정보. 이거 뭐 하는 거고 가격이 얼마고.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저에 대해서 잘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오늘 처음 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강연 더럽게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말해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로 정보 비대칭이거든요. 갖고 있는 정보가 서로 달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거야. 누군가가 그 정보를 허위로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매체들. 좌파 문화시장. 100년 전쟁이라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해놨는지. 박정희 대통령이 저 봤어요, 옛날에. 제가 두 개를 같이 봤거든요. 놀란 게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친북 좌파들의 그 대중매체를 장악해서 그렇게 뭔가 그 영상을 만들어내고 조작해내는 기술에 대해서 놀랐어요, 제가. 사람들은 보면 영상만 봐요.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해요. 우리 솔직히 물건을 살 때 옳고 그름 따져서 삽니까? 필요하면 사잖아요. 필요한 것도 필요해 보여서 사는 거거든요. 필요해 보여서.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이느냐. 저도 솔직히 오늘 좀 깨끗하게 하고 오려고 했어요. 머리도 이렇게 잘 하고. 근데 왜냐하면 왜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도 사실은 자유 진영의 책임이 있어요. 지금까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저렇게 저평가되도록 뭐 했냐는 거예요. 뭐 했냐. 저는 옛날부터 주장했습니다. 한국 우파가 제가 써놓은 거 읽어보세요. 한국 우파가 좌파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대한민국은. 미국은 좌파가 우파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미국은 정체성이 뚜렷하거든. 자유민주주의라는 거.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는 거. 자신들의 자유를 누군가가 제한하려면 난리 나요, 미국은. 대한민국은 아니에요. 왜? 원래 자유가 없었거든. 우리나라 자유 온 지 지금 100년도 안 됐습니다. 자유를 얻은 지. 그래서 자유라는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한국은 게다가 좌파 문화시장이 굉장히 튼튼해요. 우파에 비해서. 지금도 보세요. 김어준이가 얼마나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김어준이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김어준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아세요? 옳은 말을 해서 인기가 많냐? 아니요. 제 아는 교수님이 김어준 TV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 왜 이렇게 김어준 TV를 이렇게 좋아해요? 한번 물어봤더니 한번 봐봐. 재밌다. 이 얘기를 떨더니 입담이 그렇게 좋대요. 재밌고 지루하지가 않다고. 그래서 운전할 때마다 틀어놓고 다닌대요. 그래 들으려고.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봐요. 재밌어서. 요즘 우리 세상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고 들으면 그게 재밌대요. 그게 바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의 힘이에요. 좌파의 힘. 그리고 나서 교묘하게 사실을 흐려요. 이제. 네. 김재동 씨도 보세요. 저 이름만 잡아가요 누가? 뭐 칼럼에도 썼는데 김재동 씨도 보면 개그맨이에요. 개그맨도 아니 그 사람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입담이 좋아서 사람들을 딱 들으면 재밌기 때문에 빠져들어요. 재밌으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이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파 문화시장이 내가 아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다음에 다시 할게요. 우파 문화시장이 필요해요. 진짜로 힘은 문화시장에서 옵니다. 문화시장. 네. 자,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전 제가 언제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국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가장 크게는 백인, 황인, 흑인 나뉘잖아요. 우리는 황인이잖아요, 황인. 근데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요즘 TV 뭐 대거란전쟁 뭐 한다면서 고려 거란전쟁. 그 거란족 어디 갔어요? 사라졌습니다. 우리 뭐 만주족, 여진족, 뭐 이성계가 여진족이었나 뭐 이런 말로 해주잖아요. 뭐 퉁두란이 여진족이었던 그 여진족 어디 갔어요? 사라졌잖아요. 발해?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뭐 대조영이 뭐 말갈족하고 세운다라 발해로 알고 있잖아요.
그 말가족 어디 갔어요, 지금? 다 중국인 됐어요. 중국인 됐잖아요. 이 말도 다 사라졌어요. 만주족은 따로 문자가 있대. 이제 지금 만주족 쓰는 문자를 1000명인가 밖에 안 남았대요. 어떤 교수님, 대한민국의 어떤 교수님 떴어요, 완전히. 만주족 뭐 글자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라. 근데 막, 무슨 상형 문자 같이 생겼는데, 이제 1000명인가 밖에 안 남았대요. 지금 또 있잖아요. 티베트족, 위구르족. 문화도 전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른데, 중국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중국 대륙 역사의 반은 중국인의 것이 아니고 주변 유목민들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나라, 원나라, 당나라 다 보면은 유목민들의 것이잖아요. 근데 다 중국 역사가 됐어요. 이제 한국 차례겠죠. 고구려 벌써 동북공정에서 고구려 지금 지방정권 됐잖아요. 중국에. 중국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한번 중국인들 친구들 만나 무슨 물어보세요. 좀 친해져 보면.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딱 한강까지만 인정한대요. 한강까지만. 왜 역사를 놓고 보면 한강 남부에만 우리 원래 한민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구려까지 중국인으로 치니까. 고구려 중국인으로 친다니까요. 걔네들은.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 역사 지금 뭐 광개토 대왕릉 뭐 장수왕 뭐 장군총 다 지금 만주에 있잖아요. 아, 여러분 만주에서 온 조선족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국만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죠. 스스로 중국인이라고 말해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중국 팬들은 뭐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 하는데. 자기는 중국인이래요. 국적이 중국이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중국 한번 갔다 오면 환장해요. 중국이 좋아서. 대국이라고. 거짓말 같죠, 제 말이. 대국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인들하고 중국인 생긴 게 비슷해요. 섞여 있으면 중국인인지 몰라. 저 여기 지금 중국분 와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얼굴 봐서 모르지 않습니까? 중국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목민들 자기들 스스로 중국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교포들 한번 만나보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조상이 뭐 100년 전에 왔다 그러면 지금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 왜 한국 사람이냐고. 아니 당신 미국 시민 아니냐고 그러면은 한국 축구 시합 꼭 한국 응원해요. 자기 코리안이라고 코리안 블러드가 있다고. 그 미국 놈들이 얘기하면서 막 그래.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왜 그냥 섭섭하거든. 피부색 다르고 눈 색깔 다르고 머리 색깔 다르잖아요. 그 사회에 살다가 조금만 섭섭하니까 하면 그렇게 섭섭해요. 사람이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끌리는 거예요. 피가. 한국 사람 보면 난 반갑고.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은요.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잖아요. 중국에 사는 한국 교포들은요. 없어요. 지금 중국에 한국 동포가 누가 있냐고요. 만주족들 지금 저 만주에 사는 우리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인이라고 아니 한국인 아니 그 사람 한국인 아니라고.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장 옆에 사는 게 북한이고. 얼마 전에 미국 언론 보도 안 보셨어요? 미국 언론에서는 우려를 하는 게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군이 바로 북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그러면 영토 분쟁이 날 가능성이 있대요. 예, 정체성 문제. 예. 아니 이 얘기 시작이 벌써 됐잖아요.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 한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거 싹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럼 이 중국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인이 세운 나라는 신라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진짜로. 왜? 백제도 역사를 따져보면 고구려에서 제 역사학자 아니면 고구려에서 넘어왔다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실제로 문화도 중국 문화랑 비슷하거든요. 다 신라만 독특해. 제가 얼마 전에 경주를 가봤는데 경주는 참 볼만하더라고요. 진짜. 달라도 너무 달라. 그 유적도 너무 다르고 보면은 약간 막 황금빛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 문화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정체성이. 이런 시각인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역사 얘기 같아도 사실은 요러한 것들이 북한의 대남 전략과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한을 북중러 이 어떤 그 외교 어떤 삼각 트라이앵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거시적인 전략인 거예요. 이런 게. 또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차근히 좀 시작하겠습니다. 독도 퍼포먼스, 우리나라 독도 민감하죠? 그래서 독도 얘기 잘못하면 진짜 난리 나잖아요.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독도 우리나라 땅 아닐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돌 맞을 거예요, 돌 맞을. 근데 그것도
여러분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독도 분쟁거리도 우리 한국 분들이 정말 연구를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일이 아니에요. 막 머리띠 굴리가서 그런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개발을 해서 왜 우리 한국 땅인지 받아쳐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정체성 상실 위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말고 우리 유라시아 대륙의 동아시아에서 자유민주 체제를 갖고 있다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타이완이 있지만 타이완은 어때요? 지금 중국이 타이완 가만둬요? 제가 제 타이페이에서 온 애들 만나봤거든요. 걔들 여권을 보면 중국으로 돼 있습니다. 차이니스 타이페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그 중국에 본토에서 가만 안 둔대요. 만약에 타이완 가서 뭐 하고 그러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 오셨냐. 자유의 의지에 따로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이게. 예.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관찰을 해봤더니 우리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지금 대한민국처럼 소득 수준이 낮았던 나라는 없어요. 솔직히 가장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게 이제 제가 경제학을 했지만 정말 이 한국이 재미있는 나라예요. 국제경제학회 가보면 한국이 정말 재밌기도 하고 정말 이런 거는 좀 알려야겠다 싶어요. 모든 세계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사를 보면 탐복을 해요. 탐복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한국이요. 요런 거 있었잖아요. 올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너무 추월한 거 아세요? 네. 많이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인 거예요. 이 경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막 1인당 GDP로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30몇 번째라고 막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정확한 건지 아세요? 인구 5천만이 넘고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예요. 진짜 경제 강국은. 그런 나라 몇 개 있냐? 가장 먼저 미국, 일본, 또 어디가 있을까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6개, 6개. 그리고 대한민국 7개. 근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1인당 주소가 추월한 거야. 7개 중에 6개 안에 든 거예요. 6개 안에. 한국이. 우리 한국 솔직히 1950년대 아까 이승만 대통령 얘기 나왔지만 그때 막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대요. 사실상.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거의 뭐 G8 국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건 정말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그게 사실은 이 자유민주 체제 덕분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 체제를 굉장히 쉽게 알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정체성 얘기해봤지만, 한번 보세요. 이 한국하고 중국이 특이한 게, 중국은 대부분에 우리 다 한자 쓰잖아요. 중국, 한국, 일본 다. 그쵸? 한자로 표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국인들은 대부분 두자예요. 한국인들은 세자고, 일본인 넉자예요. 근데 한국인들 중에 두자 이름은 많아요. 중국인들 중에 석자 이름은 많아요. 근데 일본인들은 사실 거의 넉자가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래서 일본의 이게 국가 정체성이 강한가 봐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 정체성 강합니다. 일본 사람 정체성이 강해요. 진짜로. 근데 그러니까 저런 것은 사실은 저런 어떤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의 내정 간섭, 지금은 중국 내정 간섭이 없을까요? 왜 없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지금 중국인들 아까 동북공정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원세계네. 원개세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원세계가 한국 근대화 흐름 뒤집고 이 사건이 있었죠? 지금 중국 한국 내정 간섭하고 정치 개입하고 있잖아요. 한국에 나와 있는 그 중국 대사가 왜 여당 대표를 부르고, 아니 뭐 야당 대표를 불러서 그렇게 타이르고, 얼마 전에 중국 환구시보 지금 세세에 나왔죠. 세세를 한 걸 두고 가장 무슨 정치인이라고 했죠? 가장 뭐라고요? 쓸만한 정치인? 뭐라고 했죠?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정치인?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런 얘기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를 어떻게 모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그 발언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당도 아무런 논평을 안 내놓잖아요. 자기.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은 물론 제가 무역을 해서 알아요. 교역 파트너이긴 해요. 교역 파트너. 하지만 우리나라 동맹관계가 아니에요. 체제를 놓고 싸웠던 나라에 체제를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 총 맞아 죽었습니까? 근데 저러면 되겠냐고. 저렇게 노골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그 발언 당사자도 그렇고 그 당도 그렇고 아무런 논평이 없다는 게 저는 정말로 실망스러워요. 이 청년들이 어떻게 보이냐고. 청년들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고요. 이게. 이뿐이었어요? 쎄쎄 한국은 자주국인가? 자주국입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죠? 쎄쎄만 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되겠어요. 어떻게 쎄쎄만 하면 돼요? 나라가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하는데, 저 중국몽 저 사례를 보고 처음에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저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 얘기 듣고.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 중국에 뭐 청와대인가 찡화대인가 어디 가서 그 중국 청년들 앞에서 그랬다면서요. 뭐라고 했더라? 뭐 중국은 뭐 큰 산맥 같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뭐라고 했는데, 작은 봉우리라고. 자기 혼자 겸양을 떨려면 자기 혼자 떨으라고 하세요. 그런 얘기를. 대한민국 청년들이 뭐가 됩니까, 그럼? 저 대학교 교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저 중국 유학생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중국 유학생한테 하면 안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이게 정치체제고 유학생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건 겸양이 아니에요. 그건 굴종인 것이지. 세상에 어느 국가 지도자도 그렇게 겸양을 떤 적이 없어요. 저분이 처음이에요. 저런 소리를 하네. 저 중국몽이라고 해요. 난 정말 저거 보고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겸양하면 되는 거예요. 저게? 자기 혼자 왜 겸손하려면 혼자 겸손하지. 왜 국가 지도자가 겸손해고 다른 사람 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작은 봉우리예요. 왜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 지난 대선 때인가 중국 어선 나타나니까 그때 뭐 대선 후보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대국이 그래도 되느냐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한마디만 할까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저 서해에 나타나는 중국 어선들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저렇게 괴롭힐까요? 제가 군산이기 때문에 그 자주 와요. 그 앞에. 근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가서는 안 그러거든요? 왜 한국에 와서 저렇게 자신감 있게 저러냐, 자신감 있게. 한국을 만만하게 보니까 저러는 거야. 미국 가면 저렇게 할 것 같아요? 미군 부대가 저렇게 할 것 같아요? 천만에 못해요. 근데 한국만 오면 저래요, 한국만 오면. 근데 안 그러게 생겼냐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러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보세요. 게임 이론이 이런 겁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건 밤새내 토론해야 돼요. 산업화하고 민주화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묻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 우파 논쟁이 저런 거예요. 산업화와 민주화 뭐가 중요하냐고. 좌파들의 이게 논리 방식이에요. 산업화 중요하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민주화는 안 중요하냐고 여기. 이 교수님, 민주화 안 중요해요? 그럼 당신 인권 해치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나한테 이래요. 산업화만 중요합니까? 보세요. 게임 이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민주화는 산업화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온 거예요. 산업화가 먼저예요, 산업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게 먼저냐는 거예요, 어떤 게. 산업화가 먼저예요. 제가 좀 더 솔직히 얘기해요. 대한민국 1950년대 6.25 끝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민주화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민주화를 해요. 그때 50년대 대한민국 민주화 사치 당시에는.
제가 이런 얘기 잘못하면 또 요것만 캡처해요. 녹음 딱 해. 대한민국 민주화 사치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있겠다. 앞뒤 전략 깨고. 왜냐하면 게임 이론에서는 전략적 순차성이고 순서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치라고 했어요. 1950년대 그렇게 국가가 혼란스러웠을 때, 좌우 이념이 그렇게 대립이 격화되고, 남한이 준 내전 상태에 있었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민주주의 하지 않았냐고 따진다고, 이제 와서. 그래서 그 인권을 해쳤다고 얘기한다. 박정희 씨도 마찬가지고. 산업화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인식을 하게 됐냐면, 제가 어떤 회의에 간 적이 있어요, 회의에. 건물을 새로 짓는데요. 새로 저기 리모델링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막 바쁜 사람 오라가라고 해요. 회의를 거짓말 않고 30번을 하는 거예요, 30번을 회의를. 오늘 합의해갖고 넘겼어요. 다음날 또 한 명이 나타나. 나 어제 회의 안 나왔는데, 왜, 그러면 내 사무실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따져. 그럼 다시 해요, 회의를.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년 가까이를 미뤄요, 1년 가까이를.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학공업단지 만들잖아요. 우리 지금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딱 민주화 우리 됐잖아요. 민주화 돼서. 자, 우리 포항제철을 어디다 지을까요? 한번 이렇게 정해볼까요? 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 지금 포항에다 지정하면 포항 시민들 가만히 있을까요? 당시에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많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달라요. 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환경 수요가 높아요. 차라리 공장이 안 들어오길 바래요, 이제. 울산 그 중화학 뭐 단지 있잖아요. 그 지금 짓자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 져요. 지금 합의하고 짓자고 못 진다니까요. 원자력 발전, 뭐 쓰레기 소각장 등등 못 짓잖아요, 지금도. 근데 당시에 그걸 어떻게 짓냐고요, 그걸. 지어, 그러니까 지은 거지. 물론 그 사이에서 많은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자, 보세요. 그걸 동시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산업화가 중요하냐, 민주화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답을 못 내요. 그러니까 순차성이 있어, 순차성.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민주화가 됐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았으면 지금 민주화가 됐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다면 민주주의가 됐을까요?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했습니까? 맞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냐고요, 솔직히.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도. 공항 짓자 그러면 환경 다 난리 나요, 와갖고. 왜 그렇게 문제 제기인지 아십니까? 맹꽁이 나왔다고. 도롱뇽 나왔다고. 아니, 솔직히 맹꽁이 보금자리도 중요해요. 그럼 사람 보금자리는. 그럼 사람 일자리는. 누군가는 계약 맺어놓고 지금 사업 망한 사람. 여러분, 이 환경도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 환경 수요가 생긴다니까요. 울산 태화강, 옛날에는 오염의 상징이었잖아요. 지금 생태공원 됐습니다. 베트남 메콩강보다 독일 라인강이 깨끗해요. 개발을 안 해서 깨끗한 게 아니라 개발을 잘해서 깨끗한 거예요. 국민소득이 높아서 수준이. 대한민국 호랑이가 왜 멸종한지 아세요? 환경단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들이 너무나 유해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서 지구상에 반달곰도 다 사라졌다고 그래요. 인류가 가난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호랑이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벵골만 쪽이거든요. 호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호랑이 이게 뼈가 몸에 좋다고 해갖고 이런 거 하잖아요. 호랑이 가죽부에서 팔고. 미국의 버팔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부자 나라라서. 버팔로를 잡으러 가는 것보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돈벌이가 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게 다 보면 산업화가 먼저냐 민주화가 먼저냐라는 이 논쟁이, 그러니까 산업화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논쟁이 부질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언론도 미쳤어요. 저런 식으로 논의를 해요, 저런 식으로. 두 패널이 앉아서 산업화가 중요하냐 민주화 중요하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이런 소리를. 순서가 안 돼, 순서가. 산업화가 됐기 때문에 민주화가 된 거예요. 민주화가 된 건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이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건 동시적 사고. 이건 순차적인 어떤 전략 상황. freedom is not free.
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프리덤 있으나 프리,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 자유잖아요. 프리덤, 자유. 근데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쎄쎄만 하면 된다고 이런 발언이 나와도 그 당 지지율이 폭락하지 않고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결론 내리고 말씀드리면 한국은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짜로 잘 볼까요? 먼저 읽어볼게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만난 택시 운전사. 파리의 택시 운전사, 이런 책이 있죠.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택시 운전사. 도끼 만행 사건을 직접 겪었대요. 택시 운전사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학회가 갈 일이 있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는 도시에. 그 찰스턴 대학교에서 택시를 타고 와요. 공항까지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근데 제 호주머니 캐나다 돈밖에 없었거든. 택시기사가 타요. 현금을 달래요. 그래 내가 미국 달러가 없다. 나 캐나디안 달러밖에 없는데 요거라도 주니까 막 뭐라고 안 받는다고 자기가. 아, 이거 받으라고. 이거 너 은행 가서 바꿔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우리 여기 미국에서 캐나다 달러 쓸 일이 없고 자기는 못 받는다. 이거 언제 내가 이거 그러면 큰 도시 가서 바꾸냐?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신용카드 줘야지. 신용카드 안 받는데 자기가. 그런데 가만히 나를 보더니 너 어디서 왔냐고 그래요, 나한테.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눈이 커지더니 자기가 도끼만한 사건을 겪었대요. 주한미군으로 있다가. 도끼만한 사건을 자기가 겪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필더가 당시에도 국방장관이었대요, 자기가. 근데 실제로 그걸 자기가 직접 겪었대요. 그 충격에 있어 그 현장에 있었던 미군들이 다 전역했대요, 그때. 미국 본토로 다 불러들였대. 너무 충격이 커갖고. 그래서 정신치료 받고 싹 명예제대하고 지금 미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한 번씩 만나 얘기를 한대요, 지금도. 자기가 그 사건을 겪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 돈이 없으니까 캐나다 달러밖에 없다고 했더니 이 받아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라고. 저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자기 이름이 코리아래요, 자기 이름이. 여자가. 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농담이었더니 진짜 자기 삼촌이 한국전 갔다 오고 나서 너무 그 기억이 크게 남아갖고 자기 이름은 코리아로 져줬대요. 자기 조카 이름을. 잊혀지지가 않는다. 한국에서 한국전에서 싸우면서 많은 사람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저렇게. 근데 저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자유를 공짜로 누리고 있다고. 솔직히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한국 자유를 지킨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도 그 비용을 다 감당한 쪽은 미국이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보면 우리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이 보면 더 많은 방위 비용을 들여서 한국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 체제를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사람이 사실 미국인들이에요, 미국인들. 이게 게임 이론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게임 이론에서는 말보다 행동을 본다고 했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 말로만 친절하고 그럼 정말 그 사람 생각해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을 생각해 주면 뭔가 행동을 해서 해주잖아요. 뭔가를 직접 도와주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로 한국을 생각한다는요, 한국에 돈을 쓴 나라예요. 한국을 지키려고 방위비를 드리고 있고, 한국에 나와서 그 많은 청년들이 와서 저렇게 다치고, 부상당하고, 피 흘리고, 말로만 저렇게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저런 사람들이. 말로만 저기 평화를 지킨 사람들이. 한국 최고 관광지가 DMZ래요. 의미가 아세요?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이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세요. 근데 오늘 다 왔더니, 야, 나 자기 DMZ 갔다 왔다 그래, DMZ. 아니, 교수님 DMZ 어떻게 다녀왔습니까? 그랬더니, 관광 브루셔가 있어요. 근데 강남 호텔에 가면 밑에 보면 미국처럼 브루셔를 꼽아놨대요. 그 여행 가려면 연락하라고 이렇게. 봤더니,
저기 통역도 해주는 사람이 봉고차로 태워갖고 관광을 시켜준대요. 깜짝 놀랐대, 저거 보고. DMZ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렇게 가까울지 몰랐다는 거예요, DMZ가. 서울에서. 차 타고 갔더니 한 30마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30마일이. 1마일이 1.6km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이 볼 때 서울이고 얘기를 하면 DMZ가 막 몇 시간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진짜 깜짝 놀래요. 거기 갔더니 진짜로 막 거의 군인들도 있고, 북한군도 서 있고, 총도 들고 있고, 무기도 있고, 막 철망 쳐져 있고, 사범하잖아요, 경계가. 도끼 마냥 사건단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서울의 모습이 너무 평화롭대요. 강남 나이트클럽이 조명이 저렇게 화려하고, 젊은 선남, 선녀가 모여서 밤마다 저렇게 흥청망청 댄스를 하고, 저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진짜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DMZ가 저렇게 가까운데,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게 제일 놀랍대요, 자기는. 진짜로. 제 지도 교수님이 한 얘기예요, 진짜로. 보고. 깜짝 놀랐대요, 저 그런 거 보고. 이거 보세요. 근데 지금도 저렇게 북한 미사일이 날리는데도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어떤 당은. 오히려 그걸,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얘기하고, 전두환 씨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그런 안보의식이 없잖아요, 저런 게. 그리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저러는데 주한미군 철수 외칠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저한테 진짜로 궁금해 몰라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냐 이거야, 사람들이. 감정을 바라는 게 아니고. 알면서 왜 외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주장은. 안 갈 것 같으니까. 외쳐도 어차피 못 가거든요. 가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갈 줄 알고 외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 장사라는 거예요, 정치 장사를. 이게 어른들, 이게 쉽게 말하면 아이들 모르는, 이게 아이들 선동을 하는 선동을. 이런 어떤 체제 위기, 전략적 순차성을 모르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동을 하는, 민족적 감상을 갖고. 예. 그게 포인트예요. 미군 철수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왜 외치자는 거야. 예. 안 갈 줄 알고 있는 거야, 안 갈 줄 알고. 그러면 얼마나 더 논란이 재밌겠어요. 막, 안 갈 줄 알고 가라고 막 그러는 거, 가라고. 못 가거든. 가면 우리나라 끝나는 거예요, 가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는 게 아니고, 전쟁 안 일어나고 망해요. 제가 좀 이따 그 메커니즘을 얘기해 드릴게요. 돈에 환장하면서 돈에 증오해요. 엊그제 뉴스 또 나왔죠. 누군가가 돈을 뭐 40몇 억인가를 정관 예우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이 좌파래요, 자기가. 좌파라면서 끊임없이 반일 발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반일 일본은 중요한다고 그러고, 노재팬 그러고, 옛날에 독립운동 못했지만 인정을 싸운다고 그러고, 이런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솔직히 그런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 민족적 정체성은 좋아요. 저도 정체성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리는,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는 일본이 아니라고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다가 일본이 한마디면 기분 나빠요. 왜 우리나라에도 저러냐고. 왜냐면 이건 정체성 위기가 아닌데, 진짜 심각한 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여러분, 교수님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좋아서 환장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미쳐가지고. 중국에 가면 대접을 그렇게 잘해준대요. 막 화려한 술에, 전 술을 잘 못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중국술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가면은요, 그렇게 대접을 받고 나면 사람이 환장해서 미친다고.